안평중의 호기. 초왕 영공은 진나라의 투보회에 다녀와서부터 기세가 급작스럽게 등등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직속 부하인 오자서가 열국 제후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열국 제후들은 우리나라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니 이제 감히 어느 누가 내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으랴. 제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자 제각기 앞을 다투어 사은의 사신을 보내왔다. 초왕은 그들을 친히 만나보고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기를 잊지 않았다. 그때에 만약 내가 나의 역하에게 열국 제후들을 도와드리라는 특별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들 그대 나라의 왕은 꼼짝 못하고 진왕의 손에 죽고 말았을 것이오. 그대가 돌아가거든 황에게 나의 말을 꼭 전해주오. 투보회의 은혜를 언제든지 잊지 말아달라고 말이오. 그 모양으로 초왕의 콧대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었다. 오자서가 구해준 열국 제후의 수요는 도합 17국이었다. 그 중에서 초왕을 제외하더라도 사은사를 보내와야 할 나라가 16개국이나 되는데 그 중에 몇몇 나라는 아직도 사은사를 보내오지 않는다. 강대국인 제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다. 초왕은 그것이 비위에 거슬려서 태대부 오사를 불러 물어본다. 제가 우리에게 사은사를 보내오지 않으니 배은 망덕하는 그런 놈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그러나 오사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사은이란 저편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편에서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옵니다. 주공께서는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다니 은혜를 모르는 놈은 이쪽에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할 게 아니오. 초왕의 기세는 등등하기 이를 데 없었다. 쟤는 강대국인 까닭의 체면을 생각해 아직은 보내오지 않았지만 안평중이 대부로 있으므로 사은사를 반드시 보내오기는 할 것이옵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십시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초왕은 이제는 천하무적의 대왕이 되었다는 교만심이 생기자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화대라는 전각을 새로 지어놓고 낮이나 밤이나 그곳에서 미녀들과 더불어 음률과 주색만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장화대의 주변에는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경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체포하지 못한다. 라는 특별 방문까지 써붙이게 하였다. 글자 그대로 장화대를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태대부 오사가 극구 간언했으나 교만심이 극도에 달한 초왕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초나라의 고관들 중에는 하대부의 벼슬을 지내는 신무라는 사람이 있다. 학식이 풍부하고 성질이 괴팍스러워서 누구 앞에서도 바른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토록 청렴 강직한 사람이고 보니 초왕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느 날 신무의 집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종놈이 은제 식기를 몽땅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이었다. 신무가 그 사실을 알고 긴급히 수색해보니 종놈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장화대의 경내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아닌가. 장화대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었다. 그러나 신무는 이 경내에서는 누구도 죄인을 잡지 못한다는 방이 뚜렷하게 나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화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종놈을 체포하고야 말았다. 경비병들이 급히 몰려와 큰 소리로 호통을 지른다. 이 울타리 안에서는 누구도 죄인을 잡지 못하오. 그 사람을 놓아주고 썩 밖으로 나가시오. 그러나 신무는 오히려 경비병들을 이렇게 책망하였다. 왕이 무도하여 국가의 재물을 틀어 쓸데없는 전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경내에서는 죄인을 못 잡게 하고 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을 불충불효로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나는 왕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이곳에 들어와 죄인을 붙잡았노라. 경비병들은 신무를 우격다짐으로 끌어다가 왕에게 바쳤다. 초왕이 크게 노하여 신무를 꾸짖는다. 그대는 어찌하여 왕명을 어기고 이곳에서 죄인을 잡았느냐? 신무가 정색을 하고 대답한다. 국왕은 마땅히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충과 효를 높이 받들어야 나라가 옳게 되는 법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국고를 기울여 사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불충불효의 도적배를 두둔해주고 계시니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신은 비록 100번 죽는다 하더라도 장화대를 파하고 죄인을 엄히 다스리시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신무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거침없이 말하니
아무리 초왕도 이때만은 할 말이 없었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고 보니 초왕도 차가는 깨달은 바가 있는지 신무우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즉석에서 파면만 시켜버렸다. 신무우는 파면된 뒤로 낙향을 해버렸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초왕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다. 제나라의 재상 안평중이 사은 예방을 하고 싶은데 어느 때가 좋겠느냐 하는 문의의 편지가 왔던 것이다. 대부 오사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셈이었다. 초왕은 제나라의 편지를 받아보고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면 그렇지 제깟 것들이 나한테 사은 예방을 아니하고 배겨낼 수 있는가. 더구나 재상이 직접 찾아오겠다는 것을 보면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마침 그때 하대부 원계강이 나타났다. 초왕은 원계강에게 묻는다. 제나라에서 사은사를 보내오겠다는 기별이 왔는데 경은 알고 계시오? 지금 막 제나라의 사자한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제나라에서는 안평중 재상이 직접 대왕을 만나 뵈러 온다고 하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게요. 나를 만나러 오는데 재상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온다면 내가 만나주기나 하겠소. 초왕은 큰 소리를 한번 쳐놓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경도 알다시피 제나라의 안평중은 천하가 다 우러러보는 현사라고 하오. 그러나 내가 투보회에서 직접 만나본 바로는 키가 5자도 채 못되고 풍채도 형편없이 초라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단단히 골려서 내 앞에서는 감히 머리를 못 들도록 해놓았으면 싶은데 무슨 묘책이 없겠소? 원계강이 자신만만한 어조로 안평중 하나쯤 욕을 보이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우리 조정에는 호걸지사가 기라성같이 많사오니 대왕께서는 그 일은 소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초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러면 경에게 맡길 테니 모든 것은 경이 알아서 처리해 주오. 원계강은 그날부터 안평중을 골려줄 계략을 짜기에 분망하였다. 초나라에서는 황성의 정문을 형문이라고 부른다. 원계강은 형문이라는 버젓한 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난장이나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마한 문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 안평중이 오거든 정문은 닫아두고 새로 만든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에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계략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에 안평중 일행이 초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들 일행은 인원도 단출할 뿐더러 행장도 검소하기 짝이 없다. 안평중은 수레 안에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이국 풍경을 둘러보며 시흥에 잠겨있을 뿐이었다. 원계강이 성문 밖까지 영접을 나왔다. 안평중은 원계강과 수인사를 나누며 살펴보니 정문은 굳게 잠겨있고 그 옆에 조그만 문을 새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아하, 너희들은 몸이 왜소한 나에게 수모를 주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안평중은 재빠르게 눈치를 알아챘지만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원계강은 안평중을 조그마한 문 앞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와서 말한다. 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이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나 안평중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원계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문은 개가 드나드는 개구멍이 아니오. 외국 사신을 개구멍으로 드나들게 하는 것은 개나라에나 있는 풍습일 것이오. 설마 초국이 개나라일 수는 없지 않소. 귀국의 체면을 생각해서도 나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소. 원계강은 안평중에게 모욕을 주려다가 오히려 호되게 욕을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개나라란 얼마나 신랄한 독설인가. 섣불리 반격을 가하려다가는 또 무슨 수모를 당하게 될지 몰라 원계강은 꼼짝 못하고 안평중을 정문으로 모시고 들어왔다. 정문 안에 들어서니 유건을 쓴 수십 명의 유신들이 좌우에 나란히 도열해 있다. 그것도 무슨 술책임을 안평중은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러나 안평중은 태연하게 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기를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중간쯤 왔을 때 늙은 유신 하나가 안평중의 앞을 가로막고 나서며 묻는다. 대인이 바로 제나라의 안평중 재상이시오? 그렇소이다. 대인은 뉘시오? 본인은 이 나라의 중군 참모 투자길이오. 안대부에게 한 말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소이다. 무엇인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려는 계략이 분명하다. 안평중은 상대방의 성이 투씨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문득 투백비라는 이름이 번개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득한 그 옛날 초나라의 투백비라는 자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일이 있는데
그자가 얼마나 무례스러운 언사를 짓거렸던지 그 당시에 태대부였던 관이오가 참다 못해 마침내 투백비를 때려 죽이게 한 일이 있었다. 안평중은 그와 같은 과거지사가 머리에 떠올라서 투자길에게 얼른 이렇게 물어보았다. 투씨라면 이 나라의 충신이었던 투백비 장군의 후예가 아니시오? 그 말은 투자길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제 나라에서 분사한 투백비는 투자길의 직계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투자길은 그러잖아도 제 나라의 철천지안을 품고 원수를 갚는 계획을 세우고 안평중에게 골탕을 먹일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상대편에서 아픈 상처에 칼을 찌르듯 선수를 치고 나오니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투자길은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듯 이런 자리에서 남의 집 족보는 무엇 때문에 캐려고 하오.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니 그 말이나 들어주시오. 하고 나온다. 안평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투자길의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라보며 아참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고 하셨지요.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무슨 말씀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오. 그야말로 어린애 다루듯 능숙능대한 솜씨였다. 투자길은 그럴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서 거친 목소리로 씹어뱉듯이 말한다. 내가 알기로는 제나라는 강태공이 후예로 있었던 동방의 요충으로서 병력도 진이나 초에 맞먹는 대국이라고 들었소. 특히 제왕 환공과 제상 관중이 제위시에는 오패국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나라였었소.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국력이 날로 피폐해 오다가 오늘날에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이는 현왕 영공이 환공만 못하고 지금의 제상 안대부가 지난날의 제상이었던 관중만 못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안대부는 어찌하여 제나라의 영광된 전통을 계승해 나갈 생각을 못하고 부질없이 일신상의 명리에만 급급하연 강대국의 노예가 되려고 우리나라를 찾아오셨소. 세상 사람들은 제나라의 제상 안평중하면 마치 천하의 현사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아무데도 쓸모없는 일개의 주유에 불과한 것 같으니 거기 대한 대답을 좀 들어봅시다. 투자길은 안평중에게 수모를 주려고 모욕적인 언사를 주저없이 퍼붓는다. 그러나 안평중은 미소조차 지어가며 투자길을 점잖게 꾸짖는다. 언사에는 반드시 예의가 따라야 하는 법이요. 그대는 불황무식하게도 떠들면 무례스러운 말을 함부로 짓거리요. 만약 어떤 고관이 그런 말을 씹으렸다면 이 안평중은 결단코 용서를 아니했을 것이요. 그러나 일개 중군 참모에 불과한 그대의 말을 탓한다면 나 역시 소인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므로 모든 것은 불문에 붙여버리기로 하겠소. 그러나 열국 간의 대세 추이에 대해서는 계몽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어보오. 그리고 안평중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시무를 아는 자를 준거리라 하고 기변에 통달한 자를 영호라고 하오. 중주국인 주나라가 멀리 동방으로 천도를 해버리자 열국 제후들은 중원의 패권을 번갈아가며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시운인 것이오. 제나라는 군신의 성쇠를 알고 시무의 기변에 통달한 까닭에 이번에도 인근 제국과 교분을 두텁게 하려고 찾아온 길인데 그것을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노예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오. 비록 채군은 외소에도 구변 많은 도도한 열변이었다. 투자길은 안평중의 기압에 눌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굴만 붉힌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 있던 유신이 한 걸음 나서며 공박을 가해온다. 나는 안평중하면 제 나라에서는 왕의 다음 가는 권력자로 알고 있는데 재상까지 지내는 사람이 어쩌면 그처럼 인색한 졸대기시오. 얼굴을 들어보니 그는 초나라의 상군 참모 굴건이다. 안평중은 웃으면서 말한다. 굴장군은 어찌하여 나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오? 안대부는 돈도 많겠지만 대국의 재상이 아니오. 일국의 재상이 외국의 사신으로 올 때에는 행차도 호화롭고 차림새도 화려해야 할 것이오. 그런데 안대부는 행차도 초라하지만 지금 입고 있는 갑옷은 20년 전부터 입고 다니는 것이니 그보다 더 인색한 깍쟁이가 어디 있겠소. 사람을 헐뜯으려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다. 안평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초나라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이지 장가를 들러온 것은 아닌데 무슨 오치장이 필요하오.
그도 그렇거니와 무릇 재상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검소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요. 이것을 어찌하여 인색하다고 말씀하시오. 굴건이 말문이 막히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조롱하듯 이렇게 말한다. 그 옛날 은나라의 제왕이었던 성탕은 키가 9척에 힘도 만일력을 가지고 있는 명장이었소. 옛날의 명군 달사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체구가 웅이하고 기력이 웅대하여 대업이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안대부는 키가 5자도 미치지 못하고 힘은 한 마리의 닭의 힘에나 견줄 정도인데 다만 변설 하나만이 능할 뿐이 아니오. 그러므로 서로 흉중에 국가 경륜의 대계를 품고 있다 하더라도 강대국의 재상으로는 뜻을 펴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돼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안평중의 체구가 왜소한 것을 비웃는 수작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안평중은 빙글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한다. 저울은 아무리 작아도 천근의 무게를 달 수 있고 삿대는 아무리 길어도 물에서만 쓸모 있는 것인데 키가 크고 작은 것이 무슨 상관이오. 귀국의 공자는 키가 10자가 넘고 힘도 장사였건만 지난날 전능대전에서 진에게 생포되어 20여 년간이나 고생을 한 일도 있지 않았소. 키가 크고 작은 것이나 힘이 강하고 약하다는 따위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논변이었다. 마침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상군 태대부 오사가 수레를 급히 몰아 성문 안으로 달려 들어오고 있었다. 태대부 오사가 형문으로 급히 달려온 것은 지금 제나라에 사신 안평중이 형문 안에서 유신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외국 사신에게 설마 그런 어리석은 짓이야 하랴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고 수레를 급히 몰아와 보니 과연 안평중은 수십 명의 유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롱을 당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오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유신들에게 벼락 같은 호통을 질렀다. 이 불안당 놈들아! 존귀하신 손님에게 이 무슨 망발들이냐? 그게 누구 없느냐? 이놈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당장 금부에 가두어라. 추상 같은 일갈이 내려지자 유신들은 혼비백산하여 삽시간에 사방으로 주랭랑을 놓아버린다. 오사는 미처 환영 인사를 나눌 정신도 없는 듯 안평중 앞에 두 손을 모아 읍하고 머리를 거듭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한다. 훌륭한 귀객에게 철없는 것들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하여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몰지각한 것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법이오니 안대부께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옵소서. 안평중은 유쾌하게 웃으면서 오사의 손을 반갑게 붙잡는다. 오늘은 평소에 사모해 오던 오대부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대부께서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이끌고 초대국을 다스려 나가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하시리라는 것을 오늘에야 내 눈으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저의 고충을 안대부께서 몰라주신다면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간담상조하는 안평중과 오사였다. 비록 소속된 나라는 달라도 저가 나를 알고 내가 저를 알아서 대장부와 대장부의 참된 우정을 서로 간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안평중은 오사와 함께 초왕을 만나러 가며 오사에게 말한다. 투보회에서 영윤을 만나본 일이 있는데 오대부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과분하신 말씀 그러잖아도 그 애가 집에 있으면 영접을 같이 나왔을 텐데 공교롭게도 지금 오국에 여행 중이옵니다. 불일간 돌아올 예정이므로 떠나시기 전에 돌아오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을 나누며 대궐로 들어오니 초왕 영공은 왕좌에 높이 앉아 안평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평중이 어전에 부복하여 투보회 때의 사은사를 올리니 초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니 매우 신통하오. 하고 어디까지나 거드름을 부린다. 안평중은 초왕의 거만에 비위가 거슬렸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로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이온데 군자가 어찌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오리까. 오늘 대왕을 이렇게 찾아뵈러 온 것도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하하 고맙소. 안대부는 역시 사물을 명철하게 판단하시거든. 오사는 초왕이 안평중에게 또 무슨 실언을 할지 몰라서 불안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자리 나아가며 안대부께서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침 다과상이 준비된 모양이오니 대왕께서는 다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옵소서. 아 참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다과상을 곧 들여오라 하시오. 초왕과 안평중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정면으로 마주 앉고 오사가 그 옆에 배석하였다. 다과상에는 5만 가지 과실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초왕은 그 중에서 귤 한 개를 손수 집어들더니 안평중에게 내밀어주며 말한다. 이것은 남방국인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귀한 과실이요. 맛이 매우 좋으니 하나 들어보시오. 안평중은 처음 보는 과실인지라 먹을 줄을 몰라서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 통째로 입에 넣고 깨물었다. 초왕은 그 광경을 보고 통쾌하게 웃으며 말한다. 귤을 어찌하여 껍질도 벗기지 아니하고 그냥 드시오, 하하.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안평중의 무식을 비웃어 주려는 계획적인 수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평중은 당황하는 빛을 추호도 보이지 아니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고로 군왕께서 내려주시는 과실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대왕께서 껍질을 벗겨 먹으라는 분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먹은 것이옵니다.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대답이었지만 그 말 중에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둘러씌우는 역습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오사는 안평중의 응구첩대의 명답변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한다. 초왕도 안평중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감탄의 고개를 끄덕이며 과인이 불찰한 탓으로 유를 껍질째 드시게 하여 미안하오. 마침 그때 어떤 무사가 포승으로 묶은 죄수 한 명을 끌고 어전에 나타나며 대왕전에 아뢰옵니다. 하고 말한다. 옆에 있던 오사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호통을 지른다. 여기가 어디라고 죄수를 끌고 오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초왕은 미리 짜고 있었으므로 내버려 두시오. 무슨 일이냐? 하고 무사에게 묻는다. 무사가 초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마마, 죄수 한 놈을 잡아놓았사온데 이놈을 어떻게 처분하오리까? 그놈이 어떤 놈이냐? 제 나라 사람입니다. 안평중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은 자기에게 욕을 보이기 위한 술책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옆에 있는 오사가 몹시 불쾌한지 무언중에 얼굴을 찌푸린다. 그러나 초왕은 시치미를 떼고 뭐야? 제 나라 사람이야? 그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옵니다. 도둑놈이라고? 초왕은 안평중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건너다보며 제 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는 모양이지요? 하고 농담 비슷하게 물어오는 것이 아닌가. 안평중도 농담 비슷하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제가 듣사옵건대 남쪽 나라에서만 자라는 귤이라는 과수를 북쪽 나라에 옮겨다 심으면 귤이 아닌 탱자가 되어버린다고 하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기후와 풍토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제 나라에는 도둑이 한 명도 없사온데 제 나라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은 초와 제의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옵니다. 초왕은 호되게 당하는 바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어버린다. 오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안타깝기만 하였다. 안평중이 천하의 능변가임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남의 나라 국왕에게 그토록 대담하게 반격을 가해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초왕은 안평중의 능변에 손을 바짝 들었는지 이윽고 차를 권하며 묻는다. 귀국에는 안대부와 같은 현사가 몇 분이나 계시오. 안평중이 대답했다. 저희 나라 조정에는 공손유, 진수무처럼 주옥 같은 현인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저 같은 불초는 말석에도 끼지 못하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공손유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오지 않으셨소? 안평중이 다시 대답한다. 저희 나라에서 외국의 사신을 뽑을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오게 된 것이옵니다. 규정이라고 어떤 규정 말씀이요? 저희 나라에서는 훌륭한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에는 훌륭한 신하를 택하고 덜 훌륭한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에는 불초한 신하를 보내는 규정이 있사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오게 된 것이옵니다. 초왕은 그 말에 마침내 손을 바짝 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크게 웃으면서 말한다. 안대부가 천하에 둘도 없는 능변가라기에 나는 안대부를 단단히 골려줄 생각이었는데
나의 재주로서는 안대부를 도저히 당해낼 길이 없구려. 하하. 천하의 현자를 만나니 정말로 반갑고 기쁘오. 이리하여 초왕은 안평중을 어떤 손님보다도 성심껏 대접하게 되었다. 초왕과 안평중이 환담을 나누고 있는 중에 40가량 되어 보이는 장정 하나가 넉살 좋게 나타나더니 초왕에게 고한다. 대왕전에 아를 말씀이 싸웁니다. 초왕은 그 사나이를 보더니 아, 기질이냐? 마침 잘 왔다. 그리고 안평중을 가리키며 이 어른은 제 나라에서 사은사로 오신 안대부이시다. 인사드려라. 이 사람은 나의 아우인데 이름을 기질이라고 하오. 하고 안평중에게 소개한다. 기질은 안평중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꾸벅해 보이고 나서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은사를 진작 보내왔는데 제 나라에서는 이제야 오셨으니 만시지탄이 없지 않소이다. 하고 구슬러대는 것이 아닌가. 실로 무례스럽기 짝이 없는 언사다. 보아하니 기질이라는 자는 얼굴도 흉악스럽게 생겼거니와 뒤통수에 반골이 툭 튀어나와서 가히 상대할 자가 못되어 보였다. 안평중은 기질의 말을 묵살해버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왕께서 정사에 바쁘신 모양이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자 오사가 천만다행이라는 듯이 얼른 따라 일어서며 안대부를 숙소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평중은 오사와 함께 숙소로 돌아오며 지금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하고 오사에게 캐물었다. 오사가 대답한다. 대왕께서 무척 총애하시는 대왕의 서재입니다. 지금 무슨 벼슬을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별다른 벼슬은 없고 다만 대왕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까닭에 가끔 대왕 앞에 나타날 뿐이옵니다.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그 사람에게 권력을 맡겼다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배반을 당할 것만 같은 관상입니다. 오대부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사신 안평중의 말대로 기질이라는 자는 성질이 고약한 인물이어서 오사는 진작부터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숙소에 돌아와 한동안 환담을 나누다가 오사를 돌려보내고 잠시 쉬고 있는데 천만 뜻밖에도 오자서가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은근히 경계에 맞지 않던 인물인데 다가온 것이다. 오자서 장군, 이게 웬일이오? 그러잖아도 이번 길에 오자서 장군만은 꼭 만나보고 싶었소. 지금 막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온데 안대부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오자서는 방 안에 들어와 머리를 조아려 큰 절을 올린다. 안평중은 오자서에게 투보회 때에 탁월했던 지략을 진심으로 치하해주고 나서 오나라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지금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웃간이면서도 원수처럼 등지어서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도대체 몇 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천하의 분쟁이 언제나 끝나려는지 모르겠구려. 안대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열국 간의 각축전은 아직도 1,200년은 더 계속될 것 같사옵니다. 그 생각에는 나도 동감이요. 어느 한 나라가 온 천하를 통일할 만큼 세력이 두드러지게 강해야만 전쟁이 끝날 터인데 열국 세력이 모두들 비등비등한 데다가 천하를 통일해보겠다는 야망만은 저마다 가지고 있으니 전쟁이 오래 계속될 밖에 없지요. 나는 이미 늙었지만 오장군은 전도가 양양하니까 천하 정세를 잘 관망하여서 대사를 도모해 보도록 하시오. 천하 통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 피차간의 국적이 다르고 이해는 상반되어도 천하 대세를 관조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기가 상통하는 그들이었다. 과분하신 말씀 명심하여 받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자서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참 제가 없는 동안에 귀국의 병법가이신 손무라는 분이 저의 집에 다녀가신 모양인데 혹시 안대부께서는 손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알다뿐이요. 나하고는 망년지우인걸. 그 사람이 초나라의 고전장을 현지 답사하기 위해 초나라에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느새 다녀갔는가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저의 집에까지 다녀가신 모양입니다. 제가 평소에 꼭 만나 뵙고 싶던 분인데 못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애석한지 모르겠습니다.
손무가 아직 나이는 젊어도 병법 연구에 있어서는 당대의 제일인자일게요. 일전에도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잠시 병법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병법 이론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만약 손무와 오장군이 손을 맞잡는다면 어떤 큰일이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요. 안평중이 손무와 오자서를 동시에 축혀 올리는 데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 나라에는 손무같이 우수한 병법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초로 하여금 쟤를 함부로 넘겨다보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오자서의 환심을 사두는 것도 쟤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오자서가 고개를 들며 말한다. 안대부전에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안평중은 웃으면서 오자서에게 말한다. 오장군같이 지략이 풍부하신 분이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부탁이 있다는 말씀이요. 오자서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그의 지략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안평중은 그의 인격을 어디까지나 존중해 주었다. 안대부께서는 철없는 저에게 무슨 그런 말씀까지 하시옵니까? 오자서는 치아의 말에 고개를 정중하게 숙여 보이고 나서 실은 제가 평소부터 손무라는 분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사온데 그분도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집에까지 찾아오신 일이 계시다고 하니 저로서는 답례의 뜻에서라도 그분을 찾아뵙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안대부께서 이번에 귀국하실 때에 저에게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겠습니다. 안평중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칠 듯이 감탄하며 말한다. 미래는 언제든지 젊은이들의 것이요. 두 젊은이는 피차간의 일면식도 없으면서 간담이 상조하고 의기가 상통하여 마치 애인과 같은 사모의 정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니 이는 천하대세를 위해서도 크게 경하해야 할 일이요. 오장군과 손무가 상호간에 그처럼 흠모하고 있다면 내 어찌 월하빙인의 수고를 아끼리요. 그러면 이번에 나와 함께 손무를 만나러 가시기로 합시다. 안대부께서 쾌히 승낙해 주시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사옵니다. 오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였다. 안평중이 통쾌하게 웃으며 말한다. 무슨 말씀을? 제와 초가 비록 국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눈을 크게 떠보면 모두가 일원인 한민족이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얽매여 나부터도 아웅다웅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짝 없는 일이오. 그러므로 이제 만약 병법에 투철한 제 나라의 손무와 지략이 비상한 초나라의 오자서 두 젊은이가 종래의 편협한 관념에서 벗어나 손을 마주 잡는다면 이는 진실로 경천동지의 경사가 아니고 뭐겠소. 안평중은 체구는 비록 5자도 못되게 왜소하여도 그 기상만은 중원 대륙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호기로웠다. 오자서는 안평중의 말을 듣고 눈앞에 가려있던 검은 구름이 일시에 거쳐버리는 것 같은 상쾌감을 느꼈다. 안대부의 말씀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평중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오장군답지 않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 같은 늙은이한테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으니 어서 손무를 만나러 길 떠날 준비나 하시오. 이리하여 오자서는 안평중과 함께 제나라로 손무를 만나러 떠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안평중은 오자서를 제나라로 데리고 오며 손무를 이렇게 칭찬하였다. 손무는 일전에 100번 싸워 100번 이겨도 선지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싸우지도 아니하고 적을 굴복시켜야만 선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천고의 명언일 것이오. 오자서도 그 말에는 탐복을 마지 않으며 과연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을 능사로 삼았지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기는 것까지야 어찌 생각인들 해보았겠습니까? 그 모양으로 오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무를 점점 존경하게 되었다. 안평중은 오자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손무를 곧 만나게 해주었다. 오자서는 손무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선생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실로 영광스럽습니다. 손무는 오자서의 손을 당황히 잡아 일으키며 오장군께서는 천하의 표랑객에게 이 무슨 과분한 말씀을 하시오. 나야말로 오장군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멀리까지 이처럼 찾아주셔서 기쁘기 한량 없소이다. 초면이기는 하면서도 백년지기와 같은 그들이었다. 수인사가 끝나자 안평중은 자리를 비켜주며 말한다. 오래 흠모해 오던 두 애인이 이제야 만났으니 흉금을 털어놓고 사랑을 마음껏 나눠보도록 하오.
오자선은 손무와 단둘이 되자 오히려 어색한 기분이었다. 그리하여 흉금을 털어놓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8, 9년 전에 선생은 천주산에서 여자 간첩을 붙잡아 놓고 너는 초나라의 오자서가 보낸 간첩이 분명하다고 단정하신 일이 있었는데 선생은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시절에 여자를 간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기발하기 짝 없는 착상이었는데 그런 기발한 착상은 오장군같이 발랄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감히 착상할 수 있었겠소. 그래서 그런 단정을 내렸던 것이오. 저는 여자 간첩한테서 그 말을 전해 듣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습니다. 선생은 도대체 저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기에 그런 단정을 내리셨습니까? 병법을 연구하다 보니 각국 장수들의 성격과 수완에 대해서도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게 되더군요. 오장군의 이름도 그런 연유로 알게 되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은 저를 알고 계셨으니 선생이야말로 무섭기 짝 없는 분이십니다. 하하. 하하. 그러나 정작 만나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요. 두 사람은 마음을 허락하는 뜻으로 통쾌하게 웃었다. 오자서가 손무에게 말한다. 여러 해를 두고 선생을 사모해 오다가 오늘에야 만나 뵙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선생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손무가 웃으면서 대답한다. 오장군은 초나라를 주름잡는 천하의 모사요. 나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일개의 표랑객. 내가 오장군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소. 다만 세상이 난세여서 사람다운 사람이 몹시 귀하게 되었으니 우리 두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친구로 지내둡시다. 고마우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자선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참 선생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겨도 선지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겨야만 선지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안대부한테서 그 말씀을 듣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손무는 소리를 내어 웃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닌 오장군한테서 배운 천리라오. 예, 저한테서 배우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자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손무는 여전히 웃으면서 오장군은 진나라의 투보의 석상에서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진왕의 흉계를 분쇄해버린 일이 있지 않았소. 나는 안대부한테서 그때의 얘기를 듣고 그런 천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오. 오장군은 무의식 중에 싸우지도 아니하고 적을 이겨냈는데 나는 다만 그것을 이론적으로 전개했을 뿐이니 선생은 내가 아니라 오장군 자신이란 말씀이오. 오자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나는 무심 중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인데 선생은 나의 무심한 행동에서 병법의 최고의 진리를 발견해 내셨으니 선생님은 역시 내가 아니라 손 선생이십니다. 나는 오장군을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오장군은 나를 선생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구려. 하하. 오자선은 손무와 함께 한바탕 유쾌하게 웃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바람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 아침의 기는 날카롭고 낮의 기는 권태롭고 저녁의 기는 끝난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그 날카로움을 피하고 그 권태로움을 쳐야 한다. 손자병법 군쟁편. 오자선은 이상의 글을 읽어보고 거듭 감탄하며 말한다. 선생은 병법을 자연의 운행에 따라서 연구하시는 모양이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선생이 저술하신 병서를 저에게도 좀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직도 쓰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완성되거든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술이나 마십시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술잔을 나누었다. 진실로 간담상조하는 그들이었던 것이다. 기질의 찬혁. 투보회에 참석했던 열국 제후들이 모두들 초왕에게 사은사를 보내왔는데 유독 약소국가인 진과 채만은 사은사를 끝내 보내오지 않았다. 투보회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극도로 교만해진 초왕은 진과 채의 무정에 크게 분노하였다. 그놈들은 투보회 때에 꼼짝 못하고 죽게 될 것을 내가 살려주었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사은사도 보내오지 않으니 그런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차제의 군사를 일으켜 그놈들을 아예 멸망시켜버리리라. 대부 오사가 크게 걱정하며 간언한다. 대왕의 위엄은 지금 천하에 떨치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만약 투보회 때에 열국 제후들과 맺은 동맹을 무시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약소 국가들을 함부로 유린하면 후일에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므로 군사를 일으켜서는 절대로 아니 되시옵니다. 그러나 교만심이 극도에 달한 초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서재 기질에게 군사 5만을 내주면서 이렇게 명했다. 그대는 먼저 진나라를 쳐부수고 다음에는 채나라를 쳐 없애도록 하라. 그대가 두 나라를 모두 정복해버리면 그때에는 그대를 그곳의 후백에 봉하리라. 대부 오사는 자신의 간언이 용납되지 않자 그날부터 병을 핑계로 조정해 나가지 않았다. 야망가인 기질은 초왕에게서 뜻하지 않았던 행운의 명령을 받자 원엄을 부장으로 삼아 5만 군사를 이끌고 용약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그 당시 진왕 애공은 중병으로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었다. 그리하여 태부 추호를 병상에 불러서 내가 죽거든 맏아들 언사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서 태부가 신왕을 끝까지 보필해 주도록 하오. 하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런데 애공에게는 규초와 규과의 두 아우가 있었다. 두 형제는 애공의 유언을 전해 듣고 크게 불만스러워서 형 규초가 아우 규과를 불러 이런 모의를 하였다. 왕은 며칠 안으로 죽을 터인데 형이 죽은 뒤에 조카 언사가 왕위에 오르면 우리들은 뭐란 말이냐. 차라리 이 기회에 조카 언사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왕위를 차지하면 어떻겠느냐. 아우 규과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나도 형님 말씀에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부 추호가 언사를 보필하고 있어서 언사를 죽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오. 그렇다고 해서 조카를 왕좌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굴신거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그도 그렇기는 하지만 동생 규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잠시 궁리에 잠겨 있다가 문득 얼굴을 힘있게 들며 말한다. 형님, 좋은 수가 있소.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왕위에 눈이 어두워진 규초는 좋은 수가 있다는 아우의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만 같았다. 좋은 수라니? 무슨 수가 있다는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규과가 대답한다. 지금 초나라의 왕제 기질이 5만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국내에서 그들과 내통을 하면 언사 하나쯤 죽여버리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오. 그것 참 좋은 계책이로다. 그러나 그들과 내통하여 언사를 죽여도 왕위를 우리한테 물려주지 않는다면 큰일이 아니냐. 그것은 기질에게 사전에 언약을 받아놓으면 될 게 아니오. 그러면 내가 기질을 만나서 그런 언약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기질을 내가 만나보고 오도록 하리다. 욕심이 앞서면 사리 판단에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어서 규과는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보려는 속셈에서 비밀리에 적진 속으로 기질을 찾아 들어갔다. 규과가 기질에게 마음속 비밀을 모두 털어놓으니 기질은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작 진나라의 왕위는 자기 자신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 규초나 규과 따위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질은 신중을 기하려고 모사 관종을 따로 불러 그 일을 논의하였다. 모사 관종이 대답한다.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해 규과라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옵니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자를 끝까지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위를 준다는 약속까지 해놓으면 후일에 곤란한 일이 생길 게 아니오. 언사만 죽여 없애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대로 될 터인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기질은 그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규과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그대들의 뜻대로 이루어 줄 테니 그대들 형제는 모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사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동시에 그대들 자신도 궐사를 일으켜 진왕과 그의 아들 언사를 그대들의 손으로 살해해 버리시오. 규초와 규과의 형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모든 성문을 활짝 열어 초군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동시에 병중에 있는 진왕과 조카 언사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여러 백년을 누려오던 진나라가 형제간의 배반으로 일조에 멸망하고 만 것이었다. 규초와 규과 형제는 진왕과 언사를 숙청하고 나자 이번에는 제각기 왕이 되려고 앞을 다투어 초장 기지를 찾아갔다. 진왕 부자를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이제는 약속대로 왕위를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호랑이한테 날고기를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무맹랑하기 짝 없는 수작이었다. 기질은 애시당초 규초나 규과 따위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시치미를 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형제가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니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구려. 그러자 형제는 제각기 왕이 되겠다고 핏대를 올려가며 입씨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규초는 규초대로 대사를 반론한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니까 왕위는 마땅히 자기가 물려받아야 옳다고 주장하였고, 아우 규관은 그 나름대로 기질의 언약을 받아온 사람은 자기니까 왕위는 자기가 물려받아야 정당하다고 고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르지도 못할 왕위를 앞에 놓고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던 것이다. 기질은 그들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형제간에 제각기 일리가 있어서 나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우리의 모사 관종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하고 관종을 불러 물어보니 관종이 펄쩍 뛸 듯이 놀라 보이며 말한다. 저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노이온데 저들과 같은 불충지도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다니 그게 무슨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까? 저런 놈들은 마땅히 목을 베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를 삼아야 하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다. 기질은 그 말에 깨달은 바가 있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모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그러하구려. 여봐라. 후일을 경계하기 위해 저놈들을 당장 거리로 끌어내어 만인이 중시하는 가운데서 효수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고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왕이 되려고 나라를 배반한 규초와 규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의 비참한 운명이야말로 자업자득이요 자작지얼이었다. 그로써 지는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왕가의 종친들조차 모두 살해된 셈이었다. 나라가 망할 때에는 종친만이 아니라 중신들 간에도 비극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어서 태부 추호에게도 웃지 못할 비극이 있었다. 진왕과 태자 언사가 규초와 규과의 손에 한꺼번에 죽어버리자 태부 추호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어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려고 성문을 비밀리에 빠져나왔다. 추호는 본시 노국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지 닷새 만에 어머니와 신부를 고국에 내버려 둔 채 단신 진나라로 와서 벼슬을 지내어 태부라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말하자면 추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어머니와 아내조차 돌아보지 않은 인물이었다. 진나라가 쉽게 망한 것도 어쩌면 그토록 신에 없는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는 재상으로 있던 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살이라도 해야만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진나라의 재상이던 추호는 나라가 망하자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옛날의 고국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국경을 넘어 노나라로 들어와 얼마를 걸어오다 보니 때마침 한 길가 뽕나무밭에서 젊은 여인이 뽕을 따고 있었다. 무심코 바라보니 나이는 30이 되었을까 말았을까 얼굴이 천하절색인 여인이었다. 추호는 여인의 얼굴을 보자 욕정이 불길같이 솟구쳐 올랐다. 게다가 주위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추호는 염치불구하고 여인 곁으로 다가와 수작을 걸었다. 나는 이웃나라에서 재상 벼슬을 지내던 사람이요. 부인의 얼굴이 하도 아름다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구려. 나와 함께 이야기라도 좀 나눠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여인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뽕만 따고 있었다. 추호는 하도 몸이 달아올라 호주머니에서 금덩어리 한 개를 여인에게 꺼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부인, 농사를 짓는 것은 곡식을 얻기 위함이고 뽕을 따는 것은 비단을 얻기 위함이 아니오. 진종일 뽕을 따보았자 몇 광주리밖에 못 딸 터이니 이 금덩이를 받고 재상인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인지 모르오. 추호는 본시 구변이 좋은 사람인지라 여인을 꿰는 수작이 제법 그럴듯하였다.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뽕을 따면서 단호한 어조로 대답한다. 뽕을 따서 비단을 짜고 부지런히 일하여 시어머니를 받드는 것은 여자의 본분입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몸인데 재상을 지내셨다는 분이 어찌 남의 집 유부녀를 농락하려고 하시옵니까? 두 말씀 마시고 빨리 이곳을 떠나 주시옵소서. 추호는 낙심천만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집에 돌아오니 노모가 아들을 눈물로 맞이하며 말한다. 내가 결혼한 지 닷새 만에 새색시를 내버려 둔 채 진나라에 가서 벼슬길에 오른 지 어언간 10년이 넘었다. 집에 돌아오기가 왜 이리도 늦었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내 처가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덕택에 나는 고생을 모르고 편하게 살아왔다. 우리 집 며느리같이 효성이 급진한 여자는 하늘 아래 둘도 없을 게다.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집에 없습니까? 뽕을 따러 갔으니까 곧 돌아올 게다. 일구월심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오늘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마침 그때 젊은 여인이 머리에 뽕광주리를 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보니 그 여인은 조금 전에 뽕나무밭에서 자기가 음흉한 수작을 걸었던 바로 그 여인이 아닌가. 아니, 추잡스러운 저 남자가 웬일로 우리 집에까지? 여인도 추호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한 지 닷새 만에 10여 년이나 헤어져 있어서 여인은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노모는 그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며 말한다. 아가, 내가 오매불망으로 보고 싶어 하던 내 남편이 이제야 돌아왔다. 나가서 반갑게 만나라. 여인은 그 소리에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얼굴에 분노의 빛이 충만해지더니 문득 냉철한 어조로 남편을 이렇게 꾸짖는 것이었다. 내 남편이 설마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일 줄은 몰랐소. 당신은 결혼한 지 닷새 만에 어머니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사람이요. 이제 10년 만에 집에 돌아오다가 뽕밭에서 외간 여인에게 눈이 어두워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돈으로 남의 집 유부녀를 유혹하려 했으니 불효가 그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요. 게다가 색을 탐하여 행실이 더러우니 그것은 불의에 해당하는 일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의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임금님에게 어찌 충성스러울 수가 있었을 것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둔 나는 부끄러워서 살 수 없으니 당신은 다른 여자를 얻어 살도록 하시오. 나는 오늘로써 이 집을 나가오. 여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뒷문으로 달려나와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렸다. 추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아내의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 지내주었다. 그리고 다시는 벼슬을 탐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노나라 사람들은 그 여인의 거룩한 행실에 크게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강가에 결부사라는 사당을 지어놓고 해마다 춘추로 제사까지 지내고 있었다. 한편 진을 정복하고 난 기질은 이번에는 채를 토벌하려 군사를 그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모사 관종이 말한다. 진나라는 내부 반란으로 쉽게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는 상하가 모두 단합되어 있는 데다가 방위력도 만만치 않아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기질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채나라까지 정복해야만 내가 후백이 될 수 있을 게 아니오. 조그만 나라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소. 내친 김에 쳐들어갑시다. 우리 군사가 5만 뿐인데 채나라의 군사는 정예병이 6만이 넘으니 무력으로 정복하려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계교를 써서 정복해야 합니다. 어떤 계교 말이오? 채왕을 사로잡아버리면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을 게 아니옵니까? 채왕을 무슨 재주로 사로잡을 수 있겠소? 모사 관종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관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고개를 들며 말한다. 제가 단신으로 채나라에 들어가 채왕을 직접 만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은 그럴수록 궁금해졌다. 채왕을 만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오? 관종이 대답한다. 채나라에서 사한사를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왕이 매우 노여워하고 계시니 장화대로 초왕을 찾아가 노여움을 풀어드리라고 하면 채왕은 반드시 나를 따라 나설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도중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셨다가 그때의 채왕을 사로잡도록 하시옵소서. 기질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것 참 명하니요. 그러면 채나라로 속히 떠나도록 하오. 관종은 그날로 채나라에 들어가 채왕을 만났다. 채왕이 관종에게 묻는다. 대인은 무슨 일로 오셨소? 관종이 대답한다. 열국 제후들이 투보회 때의 일로 모두들 초나라에 사한사를 보내왔사온데 진과 채만이 사한사를 보내오지 않아선 초왕께서 몹시 노여워하고 계시옵니다. 그리하여 기질 장군으로 하여금 진, 채의 두 나라를 섬멸시키라는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기질 장군은 진을 수일 전에 섬멸시켜버리고 이제는 채나라를 섬멸시킬 차례입니다. 그러나 귀국과는 옛날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관계로 차마 병마로서 유린할 생각이 없으니
채왕께서는 지금 곧 장화대로 초왕을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 채국은 괴멸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사직에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사이오니 깊이 살피시옵소서. 채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걱정스러워 곧 대부 채유를 불러 물어본다. 관종이 나더러 장화대로 초왕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채유가 대답한다. 초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짓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관종은 꾀가 많은 사람이어서 무슨 술책으로 그러는지 모르오. 대왕께서는 관종을 따라가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내가 초왕에게 사과하러 가지 않으면 기질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하니 그것도 큰일이 아니오.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총력을 기울여 지키면 기질의 군사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겁낼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채왕은 본디 겁이 많은 사람인지라 관종의 엄포와 감언이설에 속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장화대로 초왕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고집한다. 대부 채유가 울면서 만류한다. 대왕께서 장화대로 가시는 것은 스스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가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그러나 고지식한 채왕은 채유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장화대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채왕 일행이 선물 수레를 이끌고 사자산이라는 산중에 이르렀을 때 난데없는 장사의 무리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남의 앞길을 가로막느냐? 강하고 사납게 생긴 텁석부리 장사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한다. 나는 초나라의 기질 장군의 가전대장으로 이름을 주작이라고 하오. 장군의 명령으로 채왕의 마중을 나온 것이오. 채왕은 적이 마음이 놓여 수레에서 내려와 인사를 나누었다. 수인사가 끝나자 주작이가 말한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니 선물 수레는 나의 부하들에게 맡기시고 채왕은 나와 함께 길을 속히 떠나십시다. 초왕께서 몹시 기다리고 계시오. 채왕은 그 말을 믿고 주작이와 함께 길을 재촉해 오는데 깊은 산중에 이르자 주작이는 벼랑간 태도를 표변하여 나는 대부 관종의 명령에 의하여 그대들을 사로잡는다. 하고 채왕과 그의 일행을 모조리 포박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채왕은 그제서야 대부 채유의 만류를 듣지 않은 것을 뉘우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채왕을 사로잡아 오니 기질은 즉석에서 목을 베어 진왕의 수급과 함께 초왕에게 보냈다. 초왕 영공은 서재 기질의 성공을 크게 기뻐하며 곧 기질을 채후에 봉하였다. 그리고 채왕과 진왕의 수급을 장화대의 성문 위에 높이 걸어놓고 누구든지 초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진이나 채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하고 열국 제후들을 엄포하였다. 그로부터 초왕은 콧대가 점점 높아져서 국사를 돌보지 아니한 채 낮이면 사냥으로 세월을 보내고 밤이면 주색으로 밤을 새웠다. 한 번은 우태부 정단석을 보고 말했다. 내가 투보회에 참석했을 때 알고 보니 진나라에는 수정염이라는 보물이 있었고 노나라에는 자웅검이라는 보물이 있었고 제나라에는 야명주라는 보물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진풍석이라는 보물이 있었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보물이 하나도 없소. 나도 그런 보물을 갖고 싶은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은 아니하고 남의 나라 보물에만 탐을 내고 있는 것이었다. 우태부 정단석이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대왕의 위세는 천하에 떨치고 있사오므로 만약 대왕께서 그런 보물을 보내라고 하신다면 어느 나라도 감히 거절은 못할 것이옵니다. 초왕은 우태부 정단석의 말을 듣고 통쾌하게 웃으며 말한다. 경이야말로 나의 위력이 천하에 군림하고 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구려. 하하. 그러면 오늘로 내 나라에 사자를 보내 진귀한 보물들을 모조리 구해오도록 합시다. 그러나 정단석은 신중을 기하며 대답한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옵고 신중히 도모하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뭐가 두려워서 신중하게 도모하라는 말씀이요? 만약 사람을 보내 보물을 요구했다가 상대국이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으로 정복해버릴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사자를 함부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무력으로 정복해버려야지요. 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엄동인 까닭에 군사를 일으키려면 여러 면으로 어려운 점이 많사옵니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에 만반 준비를 갖추어 가면서 군사들을 살찌게 해놓았다가 봄이 되거든 도모하심이 좋을 줄로 생각되옵니다. 과연 좋은 말씀이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 준비를 갖추어 가면서 그동안 태부는 나와 더불어 술이나 마음껏 마시기로 하십시다. 그날부터 장화대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가무와 주연이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와 같은 소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최후 기질의 귀에 들어가자 기질이 모사 관종을 불러 묻는다. 가형 초왕이 대주왕음하여 국정이 크게 어지러워지는 모양인데 초록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 같소? 그러자 모사 관종이 천만 뜻밖의 말을 들려준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초왕이 주공을 최후로 봉하여 먼 곳으로 보내버린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주공을 제거해 버리려는 계획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되옵니다. 아래옵기 황송한 말씀이오나 초왕은 관상학상으로 보아 낭호의 상이기 때문에 능히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주공과 초왕은 형제지간이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서로가 미워하기 쉬운 이복 형제간이 아니옵니까? 신은 벌써부터 그 일을 걱정하고 있었사옵니다. 기질은 그 말을 듣고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고 생각해보니 초왕이 이복 동생인 자기를 각별히 사랑한 것도 반드시 까닭이 있어 보였다. 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자나도 안평중의 말대로 기질은 반고를 타고난 인물인지라 그 순간부터 기질은 반란을 일으켜 초왕의 자리를 자기가 탈취해버릴 결심을 먹게 되었다. 기질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관종의 손을 의미심장하게 움켜잡으며 말한다. 경이 나에게 그런 충고를 들려주시니까 말인데 나도 진작부터 형의 왕위에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오. 그러나 형제간의 정을 생각해 은인자 중에 왔던 것인데 형이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나도 곱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경은 나와 손을 마주잡고 큰일을 도모해 보기로 합시다. 성사만 되면 경의 은공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오. 요컨대 역적 도모를 같이 하자는 소리다. 관종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애시당초 기질에게 한 거짓말을 꾸며대어 초왕 형제간에 이간질을 한 것은 기질로 하여금 반역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술책이었던 것이다. 기질을 초왕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는 그 밑에서 부귀와 영화를 한평생 누릴 수가 있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관종은 기질의 유혹에 쉽사리 동조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주공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인들 어찌 아끼오리까마는 너무도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까닭의 소신은 오직 눈앞이 막막할 따름이옵니다.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소리다. 이제는 기질이 관종이 얼른 동조할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애원을 할 밖에 없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소. 이왕지사 내친 김에 우리 두 사람은 큰일을 같이 도모해야 하오. 패하면 역적이 되겠지만 성공하면 나는 초왕이 되고 경은 왕의 다음 가는 귀인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게 아니오. 부디 나의 부탁을 쾌히 승낙해 주오. 관종은 대답을 아니하고 기질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고개만 정중하게 끄덕인다. 아, 승낙해 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려. 기질은 관종의 두 손을 힘차게 움켜잡아 흔든다. 관종은 기질에게 새삼스러이 머리를 조아려 보이며 대왕마마, 소신의 목숨을 오직 대왕마마께 바칠 따름이옵니다. 고맙소. 내 어찌 경에 오늘의 은공을 잊어버리리오. 이제는 죽으나 사나 생사를 같이 해야 할 우리 둘이오. 기질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초왕을 시해하고 보위를 찬탈하려면 어떤 방략으로 거사해야 하겠소? 하고 구체적인 계략을 문의하였다. 관종은 역적 도모의 계략이 머릿속에는 진작부터 수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신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을 새워가며 계략을 수립하여 내일 아침에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관종은 새벽같이 기질을 찾아 들어왔다. 기질은 관종의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반가워하며 묻는다. 어젯밤에 좋은 계략이 생각나셨소?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대왕마마? 관종은 머리를 조아리며 새삼스러이 아침 인사를 올렸다. 왕위에도 오르기 전에 대왕마마라니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구려, 하하. 기질은 만족스럽게 웃고 나서 실상인즉 나도 생각이 많아서 간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오. 그래, 좋은 계략이 서셨소?
관종은 국궁배례하고 대답한다. 초왕은 지금 장화대에 체류 중인데 명주는 기후가 한랭한 까닭에 초왕은 겨울 동안은 영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줄곧 장화대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주로 먼저 쳐들어가 모든 국가기관을 번개같이 장악하고 나서 장화대로 군사를 보내 초왕을 시해하면 모든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기질은 관종의 계략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계략이요. 그러나 영주는 지금 초왕의 동복 동생인 자간과 자철 등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영주를 곱게 내줄까요? 거기에 대한 계략도 꾸며놓았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영주로 들어가기 전에 현왕이 황음무도하여 폐위시키고 당신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영주로 입성하겠노라는 편지를 자간에게 미리 보내놓으면 자간은 우리 군사를 적대시하기는커녕 우리들의 입성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옵니다. 자기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겠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영주만 무혈 점령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나 대왕마마의 맘대로 되실 것이 아니옵니까? 기질은 관종의 계략을 듣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기뻐하였다. 경은 참으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명모사요. 그러면 정의 계략대로 군사를 곧 일으키기로 합시다. 기질은 주자기와 원엄의 두 장수를 총대장으로 삼고 휘하 5만여 명의 정병을 총출동시켜 영주로 진격의 장도에 올랐다. 건곤일척의 일대 모험을 감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어느 날 영주를 지키고 있는 자간에게 척후병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최후 기질이 5만 병력을 이끌고 곧 영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수도 경비의 책임을 맡고 있던 자간은 만조백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반란군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하였다. 어떤 자는 성문을 굳게 걸어닫고 수비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반란군을 송두리째 분쇄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마침내 자간은 수비에 치중할 것을 결심하고 헌계강을 총대장으로 임명하여 사대문을 굳게 지키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게다가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늪을 깊이 파내려서 적이 접근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장화대로 급사를 보내 초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